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의 하재석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월이 이제 중순이 넘어갔으니까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상반기 시장을 주식시장 중심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상반기는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채권시장은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가운데서도 한국, 대만, 네. 일본, 미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국가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AI와 기타로 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자체가 자산시장이 AI와 기타. 네네. 그러니까 AI가 중심이 돼 있는 주식시장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AI 중심의 자산시장 움직임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사실 이제 글로벌 경기를 주도하는 주체가 네. AI 투자입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글로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AI가 여전히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 말고 예를 들어 대체 투자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도 AI와 관련된 데이터 리츠라든지 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실물 경기와 관련된 오피스나 이런 쪽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경기 자체를 사실 AI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기가 만약에 꺾인다면 AI 사이클 자체가 꺾이는 거라서 다른 자산이 올라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AI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이른바 캐펙스 투자, 하이퍼스케일러 투자하는 업체들이 쭉 보면 처음엔 자기 돈 투자하다가 네.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물건 사주고 그 사준 돈으로 투자한다고 했다가 한 단계 더 지나니까 채권 발행하고 채권 발행으로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증자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과잉 투자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장에는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과잉 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아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일단은 숫자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려면 네. 과거 대비해서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큰 산업 사이클 투자가 이 90년대 인터넷 사이클 투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 GDP 대비해서 3% 정도까지 투자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GDP를 대략 30조 달러 정도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올해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를 대략적으로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2.7%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투자 사이클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터넷 사이클 대비해서 지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민간이 주도를 해서 투자를 이끌어갔는데요. 네네. 지금은 물론 이제 민간 쪽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또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이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익화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를 넘어서서 이거를 이제 투자를 안 했을 때는 나중에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사이클 대비해서 더 큰 규모로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때 가장 많이 투자했을 때가 미국의 GDP 대비 한 3% 정도였다라고 하면 지금 AI는 그보다 훨씬 더 GDP 대비 뭐 네. 어느 정도까지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사실은 이제 숫자를 그걸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네.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주 예전에 네. 영국의 철도 투자 붐이 일었을 때 그게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뭐 GDP 대비 뭐 10% 이상 투자가 됐었다. 이제 이런 사실의 이제 얘기들도 있어서 뭐 지금보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해외 연구기관들이 2030년에
AI 캐펙스 투자를 뭐 2조 달러, 3조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조 달러, 3조 달러면 네. 아까 미국의 GDP가 30조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대략 거의 뭐 10%까지 가까이 가는 거네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철도 시대까지 저희가 가서 그걸 얘기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완전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로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철도 깔리고 네. 뭐 이러던 때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니까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AI 시장에서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막 갑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는 조금 소외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로 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네.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위주로 갈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 이제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 AI 투자 사이클 이전에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고 이제 주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 굉장히 ROE가 높기 때문이죠.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지금 AI 시대로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우리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AI 모델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네. 이 도입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파일을 잠식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잠식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또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 측면으로 보면은 이 파일을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쪽이 가져가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AI에 대한 수요를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요가 공급 대비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 쪽에 투자들은 당분간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어느 정도까지 하드웨어가 강세일 거다 이렇게 아직은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뭐 내년 정도까지는 네. 계속해서 하드웨어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속해서 이제 AI 쪽 반도체 하드웨어니까요. 네네. 그쪽 중심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인지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더 투자하기 쉬운 ETF로 일단 투자를 하시고 네. 그 중에서도 이른바 D램 ETF, 반도체와 예.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이 엄청 쏠리거든요. 이 쏠림의 우려는 없으신지, 그다음에 이 쏠림 현상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몰리고 계신데 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심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이익이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은 뭐 여전히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고 그래서 쏠림이 나타나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우려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우리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또 ETF를 많이 투자하는 이 계좌가 연금 계좌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 퇴직연금이나 IRP 혹은 이 개인연금 쪽에서 자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 은행 예금과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흘러들어올 만한 여력이 상당히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외국인 쪽인데 이제 최근까지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 이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또 국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반도체 ETF가 상장을 해서 급격하게 커졌고 그래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국내 반도체 주식의 매수로 ETF를 통해서 네. 투자를 나올 수 있는 이런 그 자금 유입이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죠. 네. 시장에서 뭐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투자 심리, 기업 실적 그리고 유동성 뭐 네.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유동성은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약간 스톡꼭지를 잠그려고 하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크게 보면은 네.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은행은 이 일종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잠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가장 큰 미국의 연준, 그다음에 유럽의 ECB, 일본의 일본은행 뭐 네. 이런 정도가 가장 글로벌리 보면 중요한데 ECB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 이미 멈춘 상태였고 일본은 이미 이제 인상 사이클에 있었고요. 네. 이제 연준이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터지면서 지금은 이제 인하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인상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은행이 이 유동성을 푸는 것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고 올해도 사실은 그거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정부 지출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한국도 그렇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시장 유동성을 계속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 확장 국면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긴축으로 전환을 해서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근원 물가, 네. 수요 기반의 근원 물가를 급격하게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뭐 한두 차례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영향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대폭 올릴 가능성은 네. 별로 없어 보인다는 네. 말씀이시고 오늘 아침에 연준 의장의 메시지는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요. 네.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인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거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간은 이제 그 완화적인 메시지가 없었다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는 뭐 특별히 이분이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앞으로 이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물가하고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30년물 5%, 10년물 4.5% 넘어서면 시장이 좀 뭐 발작을 했다 또는 불안하다 이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금리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초장기채는 보험사라든지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제한된 수요가 있는 시장이어서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 30년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10년물이 중요한데 10년물 금리는 물가 변동성하고 미국의 이제 성장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게 미국의 성장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고 물가 변동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거 둘을 조합해 보면 크게 빠지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레벨에서 뭐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제 현재 수준에서 뭐 박스권 등락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단기 채권 금리는 미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쪽은 지금 조금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단기채 금리 역시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상단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채권의 투자 매력도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제 저희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이제 올해도 그 연간 전망을 할 때 채권을 계속 보수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레벨에서 금리가 굉장히 크게 튀어서 채권을 투자하신 분이 손실을 볼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빠질 놈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에서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일종의 이제 이자 수익 정도인데 이게 뭐 주식 시장의 성장세에 비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적은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또 한 가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인해서 일종의 이제 안전자산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빠질 거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채권 투자 매력은 하반기에도 높지는 않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증권사가 굉장히 장기 뷰를 내는 건 아니고요. 네. 한 1년 정도 뷰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부터 뭐 내년 길게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봤을 때는 여전히 AI 투자가 주도로 성장세가 나타날 거고 AI 중심의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밸류체인 주식이 여전히 메인이 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채권은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채권을 사실은 아예 안 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정 부분 하게 되는데 뭐 하신다면은 단기 채권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단기 채권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면 뭐가 있을까? 여전히 사실은 금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혹시 불거질 때를 대비해서 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거는 안전자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달러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늘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